고 그쵸? 차근차근. 그래서 빨간색 받다가 요거 헬로우로 고쳐가지고 초록색을 봤어요 저희가. 그쵸? 여기까지 저희가 진행한 거죠.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가르쳐 드려야 한 기본적인 설정과 환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어요. 이제 거기 줘요. 코틀린 JS로 뭘 할 수 있다라는 어느 정도 감은 잡으셨을 거예요. 얘도 완전한 생태계로 단위 테스트도 지원되고 할 거 다 하는구나.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감이 오셨을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코틀린 JS는 코틀린 파일 너무 커서 못 써. 컴파일 환경이 이상해. 뭐 이런 것들은 오해가 많이 풀리셨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게 웬만한 것들은 다 구축되어 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코틀린 JS 환경을 끝내고 코틀린 언어에 대한 기본 언어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언어론 원래 기본은 언어를 구성한 기초 문법부터 다 시작하면 너무 지루하니까 약간 그거보다는 추상적인 개념부터 시작을 할게요. 이번 시간에 다루고 있는 코틀린 타입은 어디에 나와 있냐면 코틀린 기본 패키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코틀린이 제가 멀티 플랫폼 랭귀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바에 있는 형은 자바에 있는 JVM에서만 돌 거 아니에요? 그쵸? C에 있는 타입들도 C에서만 돌 거예요. 근데 코틀린도 물론 각각의 네이티브의 형들을 빌려올 수가 있습니다. JVM에서 돌고 있는 코틀린은 자바에 있는 형을 빌려와서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에서 돌고 있는 코틀린은 자바스크립트의 형을 빌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코틀린을 작성하실 때 코틀린 패키지에 있는 코틀린 형을 사용하시면 되게 좋은 점이 뭘까요? 여러 플랫폼을 컴파일할 때 코틀린이 책임지고 컴파일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다른 언어에 대한 지식이 되게 많고 다른 언어 라이브러리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좀 홀딩하시고 코틀린을 쓰실 거라면 코틀린 패키지에 있는 기능을 가지고 코틀린을 작성하시는 게 멀티 플랫폼 번역을 할 때나 여러 플랫폼에 적용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드실 때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나는 기존에 다른 언어에 대한 언어 라이브러리나 여러 가지 지식들이 많아. 를 약간 접어두시고 코틀린은 어떻게 생겼나 좀 보자는 거예요. 코틀린 안에 어떻게 돼 있나. 코틀린은 원래 JVM으로부터 출발한 언어이기 때문에 코틀린 철학이 대부분 JVM과 굉장히 닮아져 있습니다. 자바에 있는 형들하고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데 그렇다고 코틀린이 독특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코틀린은 코틀린 관점에서 굉장히 독특한 여러 가지를 제공합니다. 자, 기본 타입 중에 넘버라는 타입이 있고 이 넘버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부동소수점 형들이 플로트와 더블이 있죠. 4바이트하고 8바이트짜리예요. 정수형은 1바이트인 바이트에서부터 총 8바이트인 롱까지 이렇게 4가지 타입이 있고 빅인트 따로 제공합니다. 이렇게 기본 숫자형들이 있는데 얘들은 전부 다 넘버를 상속받은 객체 타입이다. 여기서부터 특성이 나와요. 자바를 기준으로 보면요. 자바에는 소문자 int와 대문자 int가 있습니다. 하나는 객체고 인티저가 있고 하나는 기본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값수로만 취급되는 형으로 되고 하나는 얘를 랩핑한 박싱 객체라는 걸로 바뀌어요. 그래서 많은 언어들이 기본형과 박싱 클래스형을 같이 제공해줘요. 근데 코틀린은 이렇지 않아요. 코틀린은 무조건 데이터형을 객체로밖에 제공하지 않아요. 그럼 되게 속도가 느려지거나 기본형으로 처리할 수 있는데도 퍼포먼스가 저하되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듭니다. 하지만 그건 여러분들의 기우예요. 왜냐하면 코틀린 컴파일러는 현재 코드의 컨텍스트를 보고 기본형이 유리한지 객체형이 유리한지를 지가 판단해서 실제 컴파일 결과 때는 자기가 골라요. 아, 이 코드에서는 기본형이 유리한 것 같아. 그럼 기본형으로 바꿔버려요. 진짜 코드 컴파일할 때는. 그래서 우리는 컴파일러를 믿고 무조건 객체형만 쓴다.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데이터형을 쓸 때 그냥 기본형, 프리머티브 타입이라는 게 없어요. 무조건 클래스형인 이 객체형밖에 안 쓰게 돼 있습니다.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숫자를 리터럴로 사용하든 직접 형을 지정해서 사용하든 모두가 다 객체로만 취급된다.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쓸데없는 박싱, 언박싱도 잘 안 일어나요. 얘가 이 수식을 보고 여러분들은 박싱, 언박싱을 제가 설명해야 되는 레벨인지 아닌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설명 안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박싱, 언박싱이 너무 자주 일어날 것 같은 수식이야. 이러면 얘가 처음부터 이걸 다 객체로 발라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다 숫자 리터럴의 기본용어로 처리될 것 같아. 이러면 다 그냥 기본용어로 발라요, 얘가. 진짜 컴파일 결과에서는. 이게 다 컴파일러가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판단한다는 건 되게 나쁘다 이걸 보는 거야. 니네들이 정말 얘를 뭐 인티저형으로, 객체형으로 할 때 그 판단이 정말 옳은 걸까?
네가 이 코드에서 정말 네가 최적한 거 말까? 사람이 정말 이거 최적화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을 갖고 있다는 거야. 너보다는 컴파일러가 낫지. 컴파일러가 판정해 줄게. 이게 박싱형이 좋은지 기본형이 좋은지 뭐 이런 개념이야. 너는 무조건 이렇게 써.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코틀린 코드대로 컴파일 되는 게 아니라 코틀린 컴파일러 컨텍스트를 읽어가지고 최적인 코드로 다시 바꿔버려요. 얘가. 그래서 다른 언어에 비하면 코틀린은 상당히 많은 걸 컴파일러가 해줄 테니까 너는 편하게 써라라는 철학을 갖고 있습니다. 넘버로부터 붕괴되어 있는 이 숫자형들은 다 넘버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넘버의 메소드를 다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플랫폼인지에 상관없이 코틀린이 제공한 형들을 그대로 사용하실 수 있고 특히 정수형들은 이 언사인드를 같이 제공해줘요. 그래서 언사인드 타입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자바스크립트는 언사인드가 없는데? 없죠. 없어도 알아서 해줍니다.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얘가 알아서 언사인드로 취급해주기 때문에 알아서 처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어 단위나 플랫폼 단위 뭘 지원하지 않는지 관심이 없어요. 얘가 다 알아서 할 거니까. 코틀린이 알아서 할 거예요. 그리고 숫자형이 아닌 애들에는 부울린과 캐릭터가 있죠. 부울린과 캐릭터가 있는데 부울린은 트루퍼스 값만 가질 수 있고 캐릭터는 4바이트, 인티저하고 같은 값을 갖고 있죠. 4바이트면요 정확하게 원래는 UTF-16까지 들어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안타깝게도 UTF-16으로 되어 있어요. UTF-32로 되어 있지 않고 이게 8바이트가 돼야지 UTF-32가 한 번에 들어가는데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UTF-16이 한 문자거나 자바에서도 UTF-16이 한 문자예요. 서러게이트 쌍이 생기는데 얘는 똑같은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아쉬운 부분이죠. 스위프트 같은 경우에는 캐릭터 자체가 UTF-31을 지원하는 8바이트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예 서러게이트상 문제가 안 일어나거든요. 얘는 최신 언어인데도 불구하고 기존 자바와의 호환성 때문에 UTF-16을 채용하고 있어요. 이 캐릭터로부터 캐릭터의 시퀀스라는 게 발생합니다. 이거 캐릭터의 배열 같은 녀석이죠. 이 캐릭터 시퀀스를 상속받는 게 바로 스트링이에요. 그래서 스트링의 태반의 메소드들은 다 캐릭터 시퀀스 거예요. 그럼 캐릭터 시퀀스를 상속받은 게 스트링만 있느냐? 그렇진 않아요. 몇 개 더 있습니다. 여기서 다루지 않을 거고 왜 다루지 않냐면 이게 코틀린이라는 기본 언어 패키지에는 들어있지만 나머지 형들은 기본 패키지 게 아니에요. 저희는 이번 시간에 기본 패키지에 있는 것만 배울 거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을 이용해서 프로그래밍을 하셔야지만 코틀린이 뭘 보장한다? 멀티 플랫폼에서 컴파일러도 내가 다 돌게 해줄게를 보장해줘요. 그래서 웬만하면 각각 플랫폼에 있는 형을 쓰지 말고 코틀린 패키지에 있는 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언어에 들어와서 제일 처음에 입문하면 맨날 궁금한 게 이거죠. 숫자를 다른 타입으로 어떻게 바꾸지? 숫자를 문자로 어떻게 바꾸지? 문자를 숫자로 어떻게 바꾸지? 이거 제일 먼저 하는 거잖아요. 형변환. 그래서 넘버에는 모든 타입 간의 변환 함수가 다 들어있고요. 놀랍게도 이 메소드가 어디에도? 스트링에도 들어있어요. 여러분들은 아무 고민 없이 숫자를 문자로 바꾸거나 숫자를 바꾸거나 혹은 문자와 숫자를 바꿀 때 이 메소드를 양쪽에 다 쓰시면 돼요. 언어마다 차이들이 있지만 언어에 따라서는 문자를 숫자로 바꿀 때와 숫자를 문자로 바꿀 때 메소드가 굉장히 상이하거나 문법 자체가 상이하는 언어도 되게 많아요. 근데 얘는 똑같아요, 문법이. 그냥 이 메소드 부르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설령 이 메소드를 불러도 컴파일러가 어떻게 한다? 컴파일러가 나중에 결과를 보고 굳이 메소드 아니라도 될 것 같은데 이건 다 없애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코드에서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쓰면 지능적인 컴파일러가 알아서 최적한다. 그가 기본적인 코틀린 정책이에요. 예. 이런 메소드들 되게 직관적이죠? 어떤 넘버가 있으면 바이트로 바꿀래, 숏으로 할래, 인티저로 할래, 롱으로 할래, 플로트로 할래, 캐릭터로 바꿀래, 스트링으로 바꿀래 이렇게 돌아가면서 쓰면 됩니다. 자, 어레이 타입을 볼까요? 이 어레이 타입도 마찬가지로 코틀린 기본 패키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어레이 타입을 보시면 어레이로부터 상속받은 아까 보였던 넘버 타입의 모든 어레이와 나머지 넘버가 아닌 애들 두 가지 타입의 어레이를 제공해주고 이쪽 정수 계열이 언사인드를 지원했으니까 당연히 언사인드 어레이도 지원하겠죠. 예, 그래서 기본 어레이 타입들이 다 있기 때문에 자바에 익숙하신 분들은 어레이에다 제네릭을 쓰시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은데 코틀린형을 쓰는 이상은 어떻게 된다? 그냥 타입에 맞는 어레이가 아예 기본형으로 제공된다. 걔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플랫폼형하고 제대로 맞느냐? 안 맞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완전히 호환되지 않아요. 호환되지 않기 때문에 로우 타입으로 바꿔주는 메소드를 갖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이트 어레이는 자바에 있는 어레이 꺽쇠 바이트하고 호환되느냐? 뭐 이런 문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호환되지 않는 경우도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얘를 to 네이티브 타입으로 바꿔주는 메소드가 따로 있어요. 걔네들 이용하면 자바에 있는 제네릭 타입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형 변환을 네이티브형에 맞게 제공해 주는데 자바스크립트는 자바스크립트에 맞는 변환 타입기가 따로 있습니다. 있는데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프레임 컨텍스트 내에서는 이걸 사용하고 기존에 있던 언어 플랫폼에 있는 라이브러리랑 싱크할 때는 중간에 다시 형 변환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 기본 정책은 플랫폼형을 사용하지 않고 코틀린에 있는 형과 코틀린에 있는 어레이 타입을 사용한다. 어레이에는 모든 랭귀지들이 대부분 갖고 있는 함수형 고차함수 메소드들이 가득히 있습니다. 이거에 한 10배쯤 있어요. 다 어레이라면 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하신 분들도 꽤 있을 테니까 자바스크립트를 빗대어 설명하면 all은 every에 해당되고요. any는 sum에 해당되고 for each는 뭐 똑같고 폴드는 기본값이 있는 리듀스라고 보시면 되고 얘가 갖고 있는 리듀스는 기본값이 없는 리듀스에 해당돼요.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인덱스 오브는 똑같고 join to는 join하고 똑같은 거고 맵하고 똑같습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여러분들이 함수형 언어를 공부해 보셨다면 나오는 단골 컬렉션용은 다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부만 소개해드렸고 여기에 보면 사이즈라는 애가 있고요. 라스트 인덱스 같은 경우 이런 게 편의시설로 더 들어있죠. 사이즈에서 하나 빼야지 라스트 인덱스잖아요. 그냥 줘야 실수 많이 한다고 생각하니까. 인다이스는 0에서부터 본인의 라스트 인덱스까지의 리스트를 만들어줘요. 제가 원소를 5개 갖고 있다면 0에서부터 4까지 어떤 이런 인다이스라는 걸 만들어주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폴을 돌리면 0에서 4까지 폴을 돌릴 수가 있어요. 뭐 이런 거 만들어주는 거. 그 외에도 무지하게 많은 메소드와 속성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다른 언어에서는 어레이가 빈약하고 리스트로 바꿔야지 리스트에 특히 자바 같은 경우에 리스트는 기능이 풍부한데 어레이 리스트는 리스트 쪽에는 컬렉션 프레임워크의 기능이 풍부한데 어레이는 형편없잖아요. 그래서 리스트 바꿔 쓰는데 얘는 어레이만 해도 대부분의 기능을 다 갖고 있습니다. 다 갖고 있고 실제 이런 연산들은 네이티브로 바뀔 때는 네이티브 문법에 맞게 바뀌어줍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레이형 살펴봤고 그 외에도 코틀린에는요. 코틀린 언어 특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형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애넘이라는 형이 있습니다. 애넘형은 일반적으로 애넘 클래스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형인데 다른 언어, 자바에 있는 애넘이나 C샵에 있는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애넘이라는 건 뭐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싱글톤 객체를 만들면 클래스의 인스턴스가 하나인 것만 보장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떤 클래스의 인스턴스는 5개만 있었으면 좋겠어.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죠? 이게 바로 애넘이에요. 애넘의 개념은 값객체를 만드는 게 아니라 특정 클래스의 원하는 수의 인스턴스만 딱 만들고 얘한테 이름을 확정으로 부여하고 싶어. 싱글톤은 아니고 한 개가 아니라 다수의 인스턴스를 확정으로 만들고 더 이상 인스턴을 못 만들게 하고 싶어. 싱글톤은 하나만 만들고 못 만들게 하는 거잖아요. 애넘은 내가 만들고 싶은 만큼 만들고 더 이상 못 만들게 하는 게 바로 애넘이에요. 그래서 애넘 클래스의 문법은 클래스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단지 인스턴스를 내가 A하고 B하고 C만 만들어야지 이렇게 하면 딱 3개 만들어서 못 만드는 거죠. 그래서 애넘이라는 건 컴파일 타임에 확정되는 싱글톤 인스턴스들을 몇 개 만들 거냐를 결정해 주는 애예요. 얘는 컴파일 타임 확정되기 때문에 제가 코드에서 5개 만들래 그러면 확정인 거죠. 런타임에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싱글톤은 워낙 하나밖에 못 만드니까 제약이 심하잖아요. 애넘을 이용하면 다수의 확정된 객체를 만들 수가 있다. 애넘이고 애니는 자바의 오브젝트처럼 혹은 자바스크립트의 오브젝트처럼 모든 객체의 부모입니다. 최상위 클래스의 부모입니다. 제가 오늘 널러블 타입을 다루진 않을 거라서 여러분들한테 널러블을 가르치진 않을 건데 사실은 코틀린의 최상위 부모는 애니 널러블이에요. 애니 물음표라는 녀석인데 걔를 제외하고선 얘가 최상위 부모예요. 그래서 모든 클래스는 애니를 상속하기 때문에 인자로 어떤 타입을 받을지 모르겠으면 애니를 받으시면 됩니다. 그런 목적으로 자바에서 오브젝트 같은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nothing이라는 건 예외의 반환값이에요. 아니 예외의 반환값이 있어? 왜냐하면 코틀린은 일부 반복문을 제외하면 문이 전부 다 식입니다. 대표적으로 스위치에 해당되는 when, if에 대한 if else 전부 다 값으로 환원돼요. if else문 같은 경우에는 if 블록 마지막에 나오는 값 또는 else 블록 마지막에 나오는 값 중에 하나가 변수의 값으로 치환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throw도
함수기 때문에 값을 리턴해야 돼요. 놀랍죠? 스로우도 코틀린 세계에서는 문이 아니라 값이에요. 식이에요. 제가 식하고 문하고 설명드려야 되나? 문이라는 건 스테이트먼트라고 하는데요. 스테이트먼트는 뭐냐면 컴파일러가 코드를 해석할 때 사용하고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 실제로 메모리에 남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if문이나 for문을 생각해 보시면 for문은 컴파일러가 런타임에 이 코드를 돌릴 때 뺑뺑뺑뺑 돌려야지 라는 힌트가 될 뿐이지 그 다음번에 값으로 메모리에 남아있지 않단 말이에요. 즉 얘는 오퍼랜드를 제어하는 제어 코드란 말이에요. 그에 비해서 식이라는 건 어떠한 경우에도 메모리에 남게 됩니다. 3이 됐든 3 더하기 5가 됐든 A 괄호가 됐든 얘들은 값이 남으면 다 식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어떤 요소를 식으로 만들면 얘는 변수에 담을 수 있을 테고 얘를 문으로 만들었으면 변수에 담을 수가 없을 테고 A는 if 어쩌고저쩌고 되면 if의 결과가 값으로 바뀌어가지고 제가 변수에 넣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러면 식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자바나 자바스크립트에서 if를 A에다 할당할 수 있나요? A는 if 되나요? 안 되잖아요. 왜? 그때 나오는 if는 문이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소비하고 그냥 갖다 버려서 없어진단 말이에요. 정확하게는 프로그램이 적재된 다음에 인프라스트럭처가 소비하고 없애버리는 건데 얘네들은 다 실행할 때의 힌트일 뿐이야. 얘네들은 다 문인 거예요. 근데 문이 아니면 다 값이 된다. 값인 애들은 변수에 담을 수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문과 식을 구분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내가 이 문장을 변수에 담을 수 있나 아니나로 구분하시면 돼요. 그렇죠? 변수에 담을 수 있으면 식인 거고 못 담으면 다 문이에요. 그러면 코틀린에서는 스로우조차도 제가 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스로우도 뭔가 리턴을 해야 돼요. 식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는 얘기는 A는 스로우 어쩌고저쩌고 된다는 얘기잖아. 그쵸? 변수에 담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그럼 예외는 대체 뭘 담아야 되는 거야? 뭘 줘야 되는데 바로 예외가 줘야 되는 리턴 값이 nothing이에요. 그럼 이 nothing이라는 반환값은 어떤 특징을 갖냐? 변수에 nothing이 들어오면 그 이하의 모든 실행이 멈추게 됩니다. 이게 바로 nothing이라는 값을 넣었을 때의 효과예요. 단지 여러분들은 직접 nothing을 할당할 수 없어요. 스로우를 통해서만 할당할 수 있지. 언어 제약 때문에. nothing이라는 특별한 타입이 여기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nothing은 예외가 리턴하는 값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코틀린은 여러 언어에서 영향을 받았지만 제가 공부해 보면 루비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 있어요. 루비도 되게 비슷한 특성으로 거의 루비는 아예 문이 없거든요. 다 식이에요. 다 식인데 얘도 그러한 현대 언어들 대부분 이런 많은 특징들을 갖고 있는데 현대 언어들 대부분 되도록이면 문을 제거하고 다 식으로 바꾸려고 그러거든요. 함수형을 지향하기도 하고 그 부산물로 예외가 리턴해야 되는 값이 필요하게 돼서 nothing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예요. 리절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 iOS 개발자가 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는데 iOS는 이번에 스위프트5를 쓸 수 있게 됐죠. 스위프트5에서 도입되어 있는 리절트라는 타입이 새로 생겼습니다. 스위프트에서 이제 도입됐지만 코틀린 옛날부터 있었어요. 리절트는 뭐냐면 예외와 실패를 포함할 수 있는 타입이라고 했죠. 제가 어떤 타입 A를 넘기고 싶어. 근데 아리까리한 거라. 어떻게? A가 이 함수가 A를 리턴해 줄 수도 있지만 A 말고 실패를 리턴할 수도 있어. 그래서 나는 A가 성공적으로 갔거나 A가 실패한 거를 모아서 상대방한테 주고 싶어. 근데 상대방은 이걸 하나의 형으로 받고 싶은 거야. 그러면 실패 또는 성공이라는 걸 묶고는 하나의 타입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함수형에서는 보통 either라고 부릅니다. 들어보셨어요? either라고 불러요. EITHER이라고. 그 either를 아예 언어에 내장한 게 result라는 이 타입이에요. 그래서 result를 이용하면 result는 보통 제네릭으로 사용되는데 result 안에 내가 원하는 형을 제네릭으로 넣어주면 result 타입을 반환하게 되면 success로 반환하면 result에 있는 그 진짜 값을 제가 꺼주머낼 수가 있고요. result fail로 반환하면 안에 끄주머낼 값이 없겠죠. fail이 돼버렸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result 타입을 보내기 위해서 쓰는 거고 언어 코어 라이브러리에서 몇 군데 쓰긴 하는데 잘 안 써요. 근데 함수형을 주로 쓰시는 분들은 엄청 쓰죠. result 타입을. result라는 게 아예 어디에 코틀린 언어 패키지 레벨에서 베이스 타입으로 내장돼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주인공이 유닛이라는 게 있습니다. 왜 보이드 대신에 유닛을 쓰는 걸까요? 언어 플랫폼 중립적이기 때문에 언어에 따라서는 반드시 보이드를 못하는 언어가 있어요.
상상이 안 되시겠지만 보이드가 안 되는 언어도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무조건 리턴 값을 내요. 코틀린은 실제 함수의 구조상 보이드는 없고 무조건 유닛을 리턴하는 거예요, 사실은. 유닛을 리턴하는데 언어 컴파일러가 유닛을 리턴한 거를 보이드를 지원하는 언어에서는 보이드를 처리해서 리턴 안 한 것처럼 처리해주고요. 만약에 보이드 지원 안 하는 언어에서는 유닛을 리턴하면 무시하는 식으로 코드를 감싸서 알아서 처리를 해줘요. 그래서 그러한 특수한 리턴 값이 필요하기 때문에 유닛이라는 게 필요한 거죠. C나 자바에 있는 보이드는 진짜 보이드예요. 리턴 안 하거든요. 마치 비주얼 10+, 아니 비주얼 베이직에서 프로시저 썼을 때처럼 진짜 리턴 값이 없는 이 스택 코드를 만들어내는데 얘는 컴파일러가 판단하고 이 플랫폼이 진짜 그렇게 스택에 리턴 값이 없는 타입도 지원하면 그걸로 만들어주고 아니면 리턴 값에 반드시 넣어줘야 되니까 유닛이라는 특별한 컴파일 타임에 알고 있는 이걸로 해가지고 런타임에 얘를 무시한 쪽으로 코드를 만들어주는 거죠. 유닛이라는 애가 그래서 있는 거예요. 코틀린이 멀티 플랫폼 랭귀지를 지향하기 때문에 다양한 플랫폼의 그런 여러 가지 구현체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특정 언어의 특성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그릇이 넓죠. 너도 와. 내가 그걸로도 컴파일 할 수 있지.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리고 언어 기본 패키지에서 지원해줘야 되는 게 우리가 넘버 타입이 있으면 넘버라는 건 숫자잖아요. 수라는 거거든요. 수. 여러분 수학 잘 못하시잖아요. 그쵸? 수학이라는 건 프로그램에서 되게 중요한 수학은 뭐냐면 구체 수학보다는 아무래도 범위론에 가까운 정수론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해요. 이게 다 뭐냐면 수를 정의할 때 수의 특성을 이용해서 수를 정의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겠지만 정수라는 애가 있으면 이 정수를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그렇죠? 정수는 연산으로 설명할 수도 있어요. 덧셈과 곱셈과 뺄셈에는 닫혀있지만 나눗셈에는 곱셈, 뺄셈, 덧셈에는 열려있지만 나눗셈이 닫혀있다고 얘기할 수 있죠. 나누면 정수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의 성질을 이용해서 수를 정의한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프로그래밍에서도 어떤 수를 정의하려면 수에 대한 특성을 가지고 정의하는데 모든 수의 공통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비교와 순서를 정할 수 있다는 이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수라는 시스템을 갖고 있는 애들은 대부분 언어 차원에서 수의 비교라는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해줘요. 아, 이 비교를 성립시키면 얘는 수를 볼 수 있어. 내 객체는 알파벳으로 되어 있는데 A, B, C, D, E, F로 되어 있는데 얘도 비교가 되면 수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16지법이 성립하지. 그쵸? 이 F가 어떻게 숫자로 성립하냐는 거야. 비교가 되니까. 0에서 9만 숫자가 아니라 소수점만 있는 게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A, K, B라고 써도 이게 숫자가 될 수 있다는 거야. 우리가 약속만 해서 뭐만 되면 비교를 할 수 있으면. 수의 굉장히 기본적인 성질 중에 하나인 거죠. 비교하는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구현했어. 그래서 이 구현했다라면 네가 이러이러한 메소드를 제공해야 돼 라는 실체를 적용해주는 객체가 바로 이거예요. 여기에는 기본의 비교와 순서를 결정해서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만 제공하고요. 이 기본적인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보다 더 실질적인 비교와 뭐 이렇게 정렬이나 이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인터페이스가 얘예요. 그래서 넘버나 이런 애들은 다 이런 것들을 구현하고 있고요. 넘버가 아닌 애들도 소팅이나 이런 거에 대응하거나 컬렉션에 대응한 애들. 여러분 정수나 자연수만 수가 아니잖아요. 벡터도 수가 될 수 있고 집합도 수가 될 수 있잖아요. 어쨌든 비교만 되면 되거든요. 제가 강의할 때 보면 수학얘기가 제일 힘들어. 다들 저렇게 뭐 하나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어쨌든 수학이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수에 대한 범주론을 처리하기 위한 언어적인 개념을 구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펑션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펑션이라는 애는 코틀린에서 사용되는 모든 함수의 부모예요. 람다와 함수의 부모입니다. 그리고 코틀린은 파이썬처럼 페어나 트리플을 기본으로 제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구조체를 따로 안 만들고도 리턴할 때 2개 값을 리턴하고 싶다든지 3개 값을 리턴하고 싶을 때 코틀린 기본 구현체가 제공하고 있는 페어나 트리플을 사용해서 리턴하시면 됩니다. 이것까지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고 있어요. 얘는 보통 리턴하거나 이럴 때 혹은 맵을 잡아야겠는데 키에 값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키에 값 2개를 넣고 싶어. 이러면 그지 같잖아요. 그쵸? 그지 같아요. 근데 이런 경우에 코틀린에서는 스트링과 페어를 잡아주면 된단 말이에요. 맵에. 그래서 이런 경우에 유용하게 쓰이죠.
쿼트로플은 없냐고? 없어요. 여기 두 개 펑션 이렇게 제공해 줍니다. 펑션은 참고로 아무 기능도 없습니다. 모든 함수의 부모일 뿐이지 아무 기능도 없어요. 얘는. 그래서 이게 아까 말했던 데이터 타입이 아니고 어레이 타입도 아닌 베이스 타입들. 얘네들이 지금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다 중요한 애들이에요. 다 나옵니다. 그 외에 시스템이 직접 제공하고 있는 타입들, 애노테이션 타입들. 애노테이션 타입이 코트린에 지원되니까 저희가 골뱅이 테스트 쓴 거죠. 레이지라는 애의 인터페이스를 제공해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이지 모드에 대한 상수 객체를 또 제공해주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레이지 배울 때, 델리게이션 배울 때 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 다 기본적인 코트린 언어 패키지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런 것도 아예 언어에 내장돼 있어요. 저희가 굳이 자바처럼 특별한 애노테이션의 도움을 받지 않아도 데플리케이션 레벨이라는 상수가 정해져 있어서 이 레벨을 바로 지정할 수 있고요. 코틀린 언어의 버전도 코틀린 언어 수준에서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참조하시면 다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틀린 기본 패키지에 들어가 있는 것 중에 스로우블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로우블이라는 건 뭐냐면 자바의 익셉션에 해당되는 건데요. 모든 예외의 최상위 부모예요. 그래서 우리는 스로우블 객체의 인스턴스를 직접 만들 수도 있어요. 좀 만들 수도 있고요. 근데 자바처럼 자바도 에러하고 익셉션을 나누고 익셉션이 런타임 익셉션과 그 외로 나누죠. 얘도 에러가 있고요. 코틀린 기본 패키지가 제공해주고 있는 에러에는 어세션 에러하고 not implemented 에러가 있어가지고 컴파일 타임에 이 에러로 이제 반응을 하게 되고요. 익셉션에는 이런 종류별로 기본적인 익셉션들 다 기본 패키지에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나온 김에 말씀드리자면 자바에서는요 반드시 캐치해야 되는 예외와 캐치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로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캐치를 반드시 해야 되는 예외로 여러분들이 선언하시면 반드시 그 캐치하는 문법이 따라 들어와야 돼요. 근데 코틀린은 전부 다 캐치하지 않으셔도 무시하셔도 돼요. 왜일까요? nothing이니까. 기본적으로 nothing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코틀린의 예외 정체는 nothing을 리턴하는 거지 캐치한다 안 한다의 정책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바라면 익셉션 중에 런타임 익셉션과 에러는 무조건 캐치 안 해도 되는 거고 나머지 익셉션들은 캐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익셉션 만들 때 런타임 계열로 자꾸 바꿔가지고 캐치 안 해도 되는 걸로 편법을 쓰잖아요. 아닌가? 그런데 얘네들은 무조건 캐치가 의무화되어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아무 쪽이나 적절하게 컨텍스트에 맞게 쓰면 돼. 이것도 되게 실용주의적인 거죠. 이 인텔리제이에서 이 언어를 디자인할 때 자바 코드를 보니까 애들이 다 그 편법을 쓴다 이거야. 캐치하기가 귀찮아가지고 비캐치형 예외로 애들이 다 바꾸더라 이거야. 엄한 의미로. 그러니까 여러분 코드 보면 다 런타임 익스션 돼 있잖아요. 그쵸? 안 봐도 알아. 자바 개발자들 코드 다 까보면 저희가 개발사잖아요. 남의 코드 까보면 다 런타임 익스션 돼 있단 말이야. 다 무시하고. 귀찮으니까. 그 얘네들은 다 캐치 안 해도 되는 예외로 돼 있으니까 적절하게 잘 써라 하고 자바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에러 전체를 코틀린 기본 패키지 다 넣어버린 거예요. 이 자바에서 엉망이잖아요. 아이오에 들어가 있고 누구는 뭐에 들어가 돼 있잖아요. 얘는 이만큼이 가장 많이 쓰는 예외인데 자바에서 얘네들 그냥 코틀린 기본 패키지에 때려 박은 거예요. 쓰라고. 실용주의적인 회사입니다. IDE 회사다 보니까. 코틀린 기본 타입을 알아봤어요. 심심하잖아. 그쵸? 이제 계산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항상 면접을 보면 면접 시험이, 코딩 시험이 계산기 만들기예요. 계산기는 문자열로 아리스메틱 수식을 받아서 계산을 해주는 결과를 내보내는 거죠. 아리스메틱 뭐라? 산수연산을 해가지고 결과가 나오는 거죠. 보통 난이도는 연산자 우선순위는 당연히 처리해야 되고 괄호를 처리할 수 있냐 없냐까지를 보통 보는데 신입사원 기준으로 괄호까지 처리하는 애들은 거의 못 봤고요. 연산자 우선순위는 어떻게든 갈아서 수식까지 처리 방법이 있으니까 처리를 해서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못 통과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대학 강의 때도 이거 되게 많이 쓰는데요. 오늘도 여러분하고 언어의 기본적인 사용 방법을 익혀볼 겸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산기의 로직을 잠깐 살펴볼까요? 괄호 없는 버전으로. 괄호 있는 거 빡빡하니까. 자, 보통 이렇게 생겼을 거예요. 계산기에다 제가 -2 곱하기 -3 더하기 0.4 나누기 -0.2. 여러분 초등학교 나오셨으니까 계산을 시켜보면 이렇게 계산하면 -2가 2가 되고 여기는 6이 되니까 결과값이 4가 될 거예요.
설마 소수점 나누기 못하고 이런 거 아니겠죠? 어쨌든 얘의 결과는 4가 됩니다. 사람은 손쉽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기계는 어떻게 계산하는지 같이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는 쓸데없는 애들을 트림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빈 공간들이 되게 많은데 빈 공간 싹 날리고 트림을 했어요. 그렇죠? 그죠? 빈 공간만 날렸습니다. 두 번째는 마이너스가 굉장히 어려워요. 처리하기가. 왜? 어떤 경우에는 기호고 어떤 경우에는 연산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실제로 언어에서도 마이너스가 이렇게 앞에 붙으면 우네리 오퍼레이터라고 해서 단항 연산자가 됩니다. 단항 연산자인 경우에 얘 부호를 나타내야 되고요. 이렇게 가운데에 끼게 되면 여기 곱하기가 있어서 그런데 이렇게 되면 이때는 이항 연산자가 돼가지고 산수 연산자로 사용되죠. 연산자의 용도가 두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이런 그지 같은 일이 손쉽게 일어난단 말이에요. 연산자가 두 개씩 겹쳐지는 일이. 그래서 이걸 타파하는 방법은 뭐냐면 괄호를 쳐주면 돼요. 괄호를 이렇게 쳐주면 더 이상 마이너스는 안 보인다 이거야. 근데 괄호 치기가 어렵다고 했잖아요. 괄호 로직이 어렵다. 따라서 우리는 괄호 안 치고 그냥 단순하게 마이너스 앞에 플러스를 다 붙여주면 됩니다. 그러면 모든 마이너스는 숫자의 일부를 보고 얘를 다 플러스 연산으로 볼까 이렇게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꿔준 거예요.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단항 연산자, 이항 연산자의 구분점이 없어지고 전부 다 이항 연산자를 볼 수 있는 기반이 됩니다. 근데 이상한 일 하죠. 연산자가 3개나 있으니까. 그저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 대비하고 싶었을 뿐인데 여기가 마이너스일 때를 대비하고 싶었을 뿐인데 이게 마이너스면 플러스 마이너스에서 마이너스 0.4를 플러스 한다는 뜻이 돼서 좋잖아요. 근데 선의의 피해자가 막 생겨버린 거죠. 그렇죠?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번에 제일 먼저 인간답다라면 저희가 처리해야 될 거는 곱하기와 나누기 연산자 그룹을 짓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 연산자의 그룹은 이 곱하기를 기준으로 이렇게 그룹이 하나 지어질 거고요. 왜냐하면 연산자를 기준으로 앞에 숫자 뒤에 숫자니까 이렇게 그룹이 지어질 거고 나누기를 기준으로 앞에 숫자 뒤에 숫자가 그룹으로 지어질 거란 말이에요. 이 플러스는 어떻게 포함하지 않았지? 아,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인 건 포함해 줄 수 있지만 그냥 플러스 따위는 포함할 수 없어 이런 뜻이겠죠. 이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마이너스인 경우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반드시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아닌 그냥 플러스는 무조건 이항 연산자라는 게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플러스 마이너스는 내 숫자의 일부를 포함시켜 줄 수 있지만 그냥 플러스 따위는 무시하겠어 라고 그룹을 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곱하기와 나누기의 그룹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룹부터 해석을 해가야겠죠? 첫 번째 그룹은 일단 스플릿을 해줍니다. 어떻게 숫자하면 되죠? 앞에 숫자와 가운데 곱하기와 뒤에 숫자로 분리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분리했다라면 플러스를 그냥 제거해주면 되겠죠. 밑도 끝도 없이 플러스를 제거합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가 2가 될 테고 플러스 마이너스 3은 마이너스 3이 될 거예요. 다음은 연산을 하고 연산을 했으면 6이 나왔죠. 6이 나왔으면 다시 리플레이스 플러스 마이너스를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마이너스가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꾸는 거죠. 근데 여기 마이너스가 없잖아요. 6 그대로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괄호가 해소된 거예요. 두 번째 괄호 해소할까? 마찬가지로 똑같은 로직을 이용해서 스플릿을 때리고 플러스를 제거해주고 연산을 하고 고쳤더니 마이너스 2였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2로 리플레이스가 됐겠죠. 이게 최종 결론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리플레이스 두 개를 떼었다면 이렇게 결론이 날 거예요. 6과 더하기 마이너스 2로 결론이 날 거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밑도 끝도 없이 플러스로 스플릿을 때립니다. 플러스로 스플릿을 때리면 6이 분리될 테고 여기 빈 문자에 분리될 테고 마이너스 2가 분리되겠죠. 이렇게. 그 다음 더해. 다 때리면 됩니다. 빈 문자 0으로 처리하면 되겠죠. 그냥 더하면 돼요. 4죠. 우리가 원했던 결과에 이르렀죠. 이게 바로 연산자 우선순위를 일반화시켜서 가장 빨리 처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안 그러면 트리로 만들어서 중위법을 바꿨다 뭐 했다 난리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 일반화 방법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결과가 4가 나왔죠. 그러면 이 중에 정규식 대상을 좀 알아볼까? 정규식이라는 건 문자열을 파싱하거나 문자열을 인식하는 데 필요한 툴인데 트림은 분명히 정규식의 대상입니다. 트림이라는 게 양쪽만 끊어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공백도 처리해야 되지만 사실은 제가 뭘 잘라낸 걸까요? 사실은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0부터 9와 점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열을 다 배제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거 외에는 제 입장에서는 유효한 문자열로 안 보이는 거예요. 나머지 애들 다 제거하려고 그런단 말이죠. 제가 남기고 싶은 건 뭐냐면 4층 현상 기호하고 0에서부터 9까지 숫자랑 점만 남기고 싶어. 나머지 공백이 됐든 ABC가 됐든 뭐가 다 나한테 쓰레기야. 다 그냥 날려버리고 싶은 거죠. 그쵸? 그리고 리플레이스 하는 과정에서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바꾸는 거. 이 정도는 정규식 없어도 되겠죠. 그냥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바꿔버리면 되니까. 요게 적용되는 게 이만큼이 적용되고 있죠. 마지막으로 요거 그룹 나눠주는 거. 이걸로부터 유효한 그룹을 나눠서 여기서 인식해줘야 되는 거. 이 식으로부터 이 그룹과 이 그룹을 인식해야 되게 이걸 정규식의 힘을 빌려야 될 거예요. 그쵸? 이렇게 돼서 저희가 구조를 만들 건데 구조가 어떻게 만들 거냐면 코틀린의 메인만 있었잖아요. 이제 앱이라는 걸 하나 만들어 줄 거예요. 메인은 진입점 역할만 하기 때문에 보통 확률 설정이나 실제 진입점 이후에 스타트 지점을 호출해 주는 역할까지만 수행하고 나머지 진짜 로직은 보통 앱에다 옮기거든요. 그래서 앱이라는 걸 만들고 여기다가 이걸 넣도록 할게요. 위에 지우고 위에 좀 써. 앱. 자, 앱을 만들었죠. 앱 만들고 메인에서는 헬로 호출하고 있는데 헬로 따위는 관심 없고요. 앱을 호출하려고 그러는 거죠. 근데 아직은 이걸 벌써 건드릴 필요는 없기 때문에 우리는 앱을 차근차근 갖고 갈 예정입니다. 들어가. 자, 이제 코드를 유심히 볼 건데요. 먼저 아까 트림 역할을 해줬던 클린업이라는 정규식을 만들어낼 거예요. 이 문법을 잘 하나씩 보면서 처리를 해볼게요. 일단 문맥을 좀 익힐까요? 앞에 이런 선언이 들어있고 변수 이름이 있고 형이 나오고 할당 기호가 나온 다음에 신기한 문자열이 나와서 메소드까지 나왔어요. 차근차근 살펴보죠. 첫 번째 제일 앞에 있는 게 발이라는 녀석이에요. 발. 그렇죠? 코틀린에서는 상수를 선언할 때 VA라는 키워드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두 가지를 선언할 수 있는데 VAL은 value의 약자로 값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값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불변값을 의미하게 되는 거죠. 상수가 되고요. 그 다음에 VAR이라고 쓰면 variable 돼서 변수가 됩니다. 이거는 할당 이후에도 계속 바꿀 수 있는 애를 얘기해요. 근데 유의하실 점이요. 코틀린에서는 발이 됐든 바가 됐든 선언과 동시에 할당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할당하지 않는 걸 허용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할당해야 돼요. 바꾸는 한이 있어도 무조건 할당하도록 언어가 원래부터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수많은 언어에서 선언과 동시에 할당을 강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이 언어에서는 선언과 동시에 할당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찬가지로 클린업이라는 변수를 선언하자마자 할당하고 있죠. 그래서 코틀린에서는 바나 바를 쓰면 변수 선언과 동시에 무조건 할당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 제약사항은 다른 언어에서 하나의 선언에서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했던 거에 비해서 하나의 선언에 하나의 변수밖에 못하게 하고 있어요. 이 코드의 혼란으로 수많은 버그가 생긴다라고 인텔리제이에서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를 디자인할 때 하나의 선언에는 변수 하나밖에 못 써. 어차피 너 할당을 넣어야 되기 때문에 길어질 거야. 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가 이렇게 여러 개 쓸 수 있을 것 같아? 넌 반드시 할당해야 되는데 이게 연락 길 텐데 네가 여러 개 쓸 수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인 거죠. 그리고 변수명 다음에 타입을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현대 언어의 특징이에요. 자바나 C 같은 경우에는 앞에 먼저 형을 선언하고 변수 이름이 나오죠. 근데 왜 현대 언어들은 형을 뒤에다 쓸까요? 그 비밀은 좀 이따 얘기하기로 하고, 스위프트를 비롯해서 현대 모던 랭귀지들은 대부분 형을 뒤에다 쓰도록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를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죠.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형을 쓰고 값을 넣어줍니다. 스트링형, 인티저형에다가 3을 넣거나 스트링형에다가 문자를 넣거나 이렇게 해주는 거죠. 코트레인은 강타입 언어이기 때문에 타입을 생략하는 건 불가능해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내가 반드시 어떤 타입을 사용하는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위로 돌아가서 보면 저는 코틀린 기본으로 제공되고 있는 정규식 타입형에다가 이 변수를 선언해서 요 따옴표 3개로 감싸져 있는 문자열을 만들고 이 문자열 뒤에다 이 문자열에 있는 내용을 정규식 객체로 바꿔줘라는 메소드. 이것도 스트링 기본 내장 메소드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 정규식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 집어넣어 준 거죠. 그쵸? 요 따옴표 3개의 비밀을 풀어보도록 하죠. 코틀린에서 문자열 리터럴은 3개인데 첫 번째는 작은 따옴표 리터럴은 당연히 캐릭터 리터럴로 자바와 동일합니다. 큰 따옴표 리터럴은 스트링 리터럴이에요. 그래서 스트링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 큰 따옴표 3개 리터럴은 요즘 모든 랭귀지에서 많이 지원되고 있는데 저 안에다가 문자열을 사용하시면 이스케이핑을 무시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뉴라인도 포함해서 여러 줄 엔터를 쳐서 문자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편리하죠. 네. 언어가 지원하든 안 하든 코틀린에서는 무조건 돼요. 언어에 맞게 지가 알아서 바꾸겠죠. 네. 그래서 요거는 왜 제가 이걸로 안 하고 이걸로 했느냐, 안에 정규식에 들어온 게 들어갈 가능성이 되게 많잖아요. 이스케이핑하기가 굉장히 귀찮기 때문에 이스케이핑을 안 하려고, 이스케이핑을 안 하는 이 특성을 이용하려고 제가 이 문자를 3개를 쓴 거예요. 정규식을 만들거나 안에 HTML 태그를 만들거나 이럴 때 이스케이핑 귀찮잖아요. 그런 거 하기 싫으면 큰 따옴표 3개로 선언하면 되게 편리해집니다. 마지막으로 정규식 만들어주는 이 메소드는 스트링에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싫어하시는 정규식을 살펴볼 거예요. 정규식 중에 제일 쉬운 정규식이죠. 오늘 나온 정규식 중에. 그래서 정규식을 전혀 모르신다고 생각하고서 그냥 정규식을 설명드릴게요. 왜 이것만 친절하냐고? 정규식을 보통 잘 모르시니까. 자, 이 정규식을 보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대괄호로 감싸져 있다는 뜻인 거죠. 이 대괄호는 뭐라고 부르냐면 캐릭터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문자들 중에 하나라도 걸리면 이라는 뜻인 거예요. 얘네들을 하나의 문자의 그룹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렇죠? 제가 여기다 ABC라고 넣으면 ABC 중에 하나라면 이라는 뜻이 되는 거고, 보다 복잡하게 선언하면 복잡하게 선언이 되겠죠. 두 번째로 얘는 대괄호만 있는 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 대괄호 꺽쇠 대괄호로 돼 있죠. 이게 문자 아니야? 문자 아닙니다. 이게 기호입니다. 이 기호는 뭐냐면 얘네들이 아닌 거를 찾고 싶을 때 하는 거예요. 반대를 할 때, 네거티브를 할 때. 그래서 여기서는 캐릭터 그룹이었는데 캐릭터 그룹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라는 의미를 갖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역슬래시 D는요, 미리 사전에 약속되어 있는 문자열 클래스라는 녀석이에요. 이 클래스는 뭘 의미하냐면 0에서부터 9까지 디지트를 약자화한 거거든요. 이 문자를 다 때려박는 거 귀찮으니까 역슬래시 D로 선언해주면 0에서부터 9까지가 이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점 0에서부터 9, 마이너스, 플러스, 곱하기, 나누기는 반드시 이 이스케이핑을 해줘야 돼요. 이게 정규식 이스케이핑이거든요. 요 사칙 연산 또는 점 또는 숫자가 아닌 문자열들이 아까 우리 트림의 대상이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그겁니다. 어떤 문자를 제외하고 점, 사칙 연산, 숫자 디지트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열 전부가 대상인 거죠. 그걸 찾는 정규식인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을 제외한 나머지 문자열을 다 지우고 싶은 거죠. 그렇죠? 첫 번째 정규식 되게 쉽죠? 정규식이 그렇다는 거고. 근데요, 이 부분 말인데 형을 지정한 부분, 강타입이라 반드시 형을 지정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코틀린 같은 경우에는 자동으로 형을 유추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우변의 식을 보면 우변의 식은 얘로 인해서 반드시 정규식 객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굳이 형을 할당하지 않아도 얘로부터 얘가 무슨 형인지 추측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오도 성립합니다. 코틀린의 편의문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스마트 캐스팅이라 부르는데 여기로부터 형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얘한테 굳이 형을 할당하지 않아도 얘의 형은 요 형으로 확정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제 문법을 보니까 백, 다시, 백, 다시. 아, 형을 뒤에다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구나. 스마트 캐스팅 때문에. 앞에다 썼으면 저렇게 쉽게 지울 수 없잖아요. 그쵸? 뒤에다 썼기 때문에 넣었다 뺐다가 굉장히 쉬운 형태의 문법이 됩니다. 다시, 백, 다시. 그쵸? 이에서 모든 랭귀지들은 스마트 캐스팅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에 대부분 형 선언이 뒤에 있는 거예요. 문법상으로 압도적으로 유리하거든. 백. 이렇게 지우기가 쉽기 때문에. 그쵸? 첫 번째 정규식은 뭐냐? 숫자, 사칙 연산, 점 제외한 나머지 문자열을 찾는 정규식이었어요. 두 번째 정규식은 좀 어려운 정규식이죠. 좀 어려운 정규식. 이게 왕창 어려우니까 이거 뭐 하는 거냐면 곱하기 나누기 그룹 찾는 정규식이란 말이에요. 곱하기 나누기 그룹 찾는 거. 너무 어려우니까 여기만 띄어서 요만큼을 볼 거예요. 이거 자세히 눈썰미가 있는 분들은 요만큼의 내용이 있고 이 내용이 완전히 똑같이 여기 한 번 더 반복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곱하기 나누기 그룹은 숫자와 곱하기 나누기 숫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뒤가 똑같잖아요. 그렇죠? 요것만 먼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가장 외곽을 감싸고 있는 저 괄호는 캡처 그룹이라는 거예요. 캡처 그룹은 뭐냐면 정규식 엔진이 요 문자열만 들어가지고 따로 정리를 해서 준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따로 정리를 해줘. 요 문자열만 잘라가지고 따로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자를 찾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자열 안에서도 요 부분을 따로 띄어가지고 내가 얻고 싶어. 이러면 반드시 괄호를 쳐주면 됩니다. 첫 번째로는 그런 의미고, 두 번째로 여기 나오는 괄호를 보면 이만큼이 세트인 기호예요. 이 파란색이. 이 괄호는 뭘 의미하냐면 얘는 그룹은 지었지만 캡처는 하지 않을 거야. 이런 뜻이에요. 얘는 그룹은 지어져 있어. 하지만 캡처는 하지 않을 거야. 얘는 캡처하는 그룹이고 얘는 넌캡처 그룹인 거죠. 무슨 얘기냐고? 그룹을 짓는다는 얘기는 여기 한 쌍으로 본다는 얘기인데 이때 내가 이걸 따로 띄워가지고 캡처할 건지 말 건지 결정하는 거죠. 그래서 쟤는 캡처할 가치가 없어서 캡처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이만큼 통째로 캡처할 거기 때문에 여기만 따로 캡처할 가치는 없다는 거지. 하지만 저건 하나의 세트야. 하나의 세트야. 어떤 세트인지 볼까요? 플러스 마이너스가 순서대로 나오는 세트란 말이죠. 그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나오는 이 세트 전체가 물음표가 옆에 붙어 있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는 뜻인 거예요. 물음표는. 요거 세트 전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즉 4라는 숫자가 올 수도 있지만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올 수도 있어. 이 두 가지 경우밖에 없는 거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세트로 들어와야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기까지 해석이 이 괄호 전체에 캡처할 건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그룹 짓 때 걔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 라는 뜻인 거예요. 나머지는 배우셨고 이거 뭐였죠? 점 또는 숫자. 점 또는 숫자가 하나 이상 나온다라는 뜻이에요. 플러스라는 건. 하나 이상 나온다. 그러면 17이 되거나 17이 되거나 뭐 25가 되거나 이렇죠. 그래서 그룹 1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그룹 1인데 그룹 1에 있는 내용을 제가 한국어로 바꿔드리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올 수도 있고 그 다음번에 점과 숫자가 한 개 이상 있어야 함 라고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첫 번째 그룹인 거예요. 여기서 그룹 1번 첫 번째 그룹인 거죠. 두 번째 그룹은 첫 번째 그룹에 해당되는 예를 볼까요? 10 플러스 마이너스가 올 수도 있는데 안 왔어. 안 올 수도 있잖아요. 그쵸? 오케이. 0.2 플러스 마이너스 안 왔어. 점과 숫자가 한 개 이상 나왔어. 됐고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가 올 수도 있는데 왔어. 숫자가 한 개 이상 나왔어. 플러스 마이너스 0.4 플러스 마이너스 올 수도 있어. 0.4 0.4 다 점과 숫자 한 개 이상 있어. 얘네들이 전부 다 만족하는 예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얘네들만 만족한다. 그룹 2는 요 두 번째 그룹인데 그룹 2는 여기죠. 그룹 2는 곱하기 또는 나누기 마크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죠. 곱하기 또는 나누기 마크 하나 있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룹 똑같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올 수도 있다. 따라서 이 세 개의 조건을 다 만족하는 애들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요는 아까 말했던 그룹 1에 해당되는 녀석이고
두 번째 그룹이 곱하기 또는 마이너스인데, 아니 나누기인데 나누기가 왔고, 마지막은 그룹 1하고 똑같이 다가덱스가 얘 성립하는 거고. 그쵸? 2 곱하기 6 마찬가지로 성립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5 곱하기 플러스 마이너스 0.4도 성립하죠. 그쵸? 이렇게 성립했고, 이렇게 성립했고, 중간에 곱하기 꼈으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던 정규식인 거예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짤 수 있어도 정규식을 못 짜면 이 이후에 여러분들은 지옥을 가게 됩니다. 토크나이저라는 걸 짜야 되기 때문에. 토크나이저는 뭐냐면 while로 한 칸씩 돌아다니면서 계속 여러분들이 그걸 조립해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짜면 너무 힘든 거죠. 그렇죠? 토크나이저 짜면 너무 힘들어져요. 정규식으로 처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소 어려운 정규식인 것 같지만 이 정도는 되게 쉬운 정규식이기 때문에 정규식으로 정복을 한 거죠.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그룹 1번, 2번, 3번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정규식을 돌리게 되면. 이걸 통해 스플릿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수식의 처리해보면 첫 번째 과정이 트림이었죠. 기억나시죠? 첫 번째 쓸데없는 문자를 지우는 과정. 이 트림 과정을 봤을 때 우리가 미리 만들어놨던 클린업을 리플레이스의 첫 번째 인자를 주고 두 번째 인자를 땡땡으로 하면 다 없어지겠죠. 그렇죠? 우리가 원하지 않은 문자를 이제 다 날렸어요. 이게 트림 과정인 거죠. 첫 번째. 두 번째 과정. 리플레이스 플러스 마이너스 정규식 도움 필요 없다 그랬죠?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로 고치는 그만이니까. 요 정도입니다. 세 번째, 플러스 마이너스 그룹인데, 곱하기 나누기 그룹인데, 곱하기 나누기 그룹은 리플레이스를 일단 얘로 하는 건 알겠어요. 근데 얘로 하고 중괄호가 나왔어. 아니, 함수 호출 다음에 중괄호가 뭔데? 라고 이제부터 코틀린 문법의 패닉에 빠질 때가 된 거예요. 코틀린에서는요, 함수를 호출했는데 갑자기 뒤에 중괄호가 붙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가장 코틀린이 처음 입문했을 때 어려운 점이에요. 이 문법이 대체 뭘까?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중괄호는 일반적으로 중문을 선언하는 문들의 블럭을 선언할 때 사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코틀린에서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차근차근 배워보죠.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하신 분들은 람다 표현식을 알 테고 자바에서도 람다 표현식이 있죠. 근데 코틀린이나 스위프트에서는요. 람다 표현식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람다예요. 이거부터가 일단 여러분들이 익숙한 언어하고 틀린 점인 거죠. 여러분들이 익숙한 언어에서는 인자 선언이 괄호로 있고 화살표가 나온 다음에 중괄호로 치는 식의 람다가 생겨있는데 스위프트랑 코틀린에서는 일단 중괄호를 감싸고 그 중괄호 안에 인자와 반환 타입이 선언되고 바디가 있는 형식으로 람다를 만듭니다. 그래서 코틀린에서 중괄호를 보시면 얘 람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화살표처럼 람다 아니야?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럼 람다 선언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람다 선언 방법은 인자 하다가 sin 에로, 여러분들 에로에는 는 화살표가 있고 빼기 화살표가 있죠. sin 에로, 페데로라고 부르는데 얘는 sin 에로로 사용하는 언어예요. 대표적으로 PHP가 페데로로 사용하고 있죠. 그렇죠? 자바스크립트도 페데로로 사용하고 자바나 코틀린은 sin 에로로 사용합니다. sin 에로가 나오고 반환 타입이 나옵니다. 완전히 함수의 몸체와 똑같죠. 함수의 시그니처와 똑같죠. 함수처럼 인자 선언하고 반환 타입 선언한 거예요. 근데 함수에서는 뒤에 콜론으로 저렇게 선언하는 데 비해서 얘는 화살표로 선언하게 됩니다. 람다 문법에서는. 그 다음에 이거 줄을 띄우면 여기까지를 헤더로 보고 줄 밑에를 바디로 봅니다. 이게 람다예요. 이게 람다예요. 람다에서 약간씩 변형 문법이 생깁니다. 일단 기본 람다를 이용한 예제를 만들어 보면 sum이라는 변수에 람다 객체를 할당할 수 있는데 다른 언어처럼 a가 인티저, b가 인티저, 결과물도 인티저야. a 플러스 b를 해서 반환해야지 라고 나오고 프린트, 이 콘솔 같은 프린트에다가 sum 2,3을 보내주면 sum이 람다였기 때문에 2와 3을 받아들여서 5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에로 함수와 거의 닮았죠? 예, 큰 차이 없습니다. 문법이 이렇게 생겼을 뿐이에요. 예, 문법이 이렇게 생겼을 뿐입니다. 그래서 얘가 중괄호니까 굉장히 의심이 된단 말이에요. 람다로. 근데요. 바디의 내용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와 있는 값은 이 람다의 리턴 값으로 간주됩니다. 아까 우리가 할당할 때 우변의 할당을 통해서 좌변의 형을 생략한 것처럼 람다 바디의 마지막 리턴 밸류의 타입을 이용해서 화살표 뒤에 있는 타입을 생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화살표 이후에 타입 선언이 필요 없게 돼요. 리턴 값이 있다라면. 컴파일러 추측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보통 이 리턴 밸류를 기술하면 여기 있는 타입이 필요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함수는 보다 간단하게 줄일 수 있어요. 이렇게. A는 인티저고 B는 인티저지만 A 플러스 B를 하면 얘가 인티저일 게 뻔하니까 리턴 타입 인티저를 선언하지 않고 그냥 바로 body를 넣어버려도 된다. 이제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화살표 함수가 비슷하게 생겼죠. 중괄호 감싸 있는 거 빼놓고는. 자? 하지만 더 심각하게는요. 인자가 하나인 경우에는 컴파일러가 임의로 it이라는 지역 변수를 만들어서 인자 하나를 넣어줘요. 이거 인자가 하나인 경우에만 성립합니다. 이때는 아예 인자 선언이 없고 리턴 밸류만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중괄호에 4 이렇게 들어있거나 중괄호에 2 곱하기 2 막 이렇게 들어있단 말이에요. 해볼까요? 황당하지만 더블이라는 함수를 만들어보죠. 더블은 인자를 하나 받아서 2배 하는 녀석이겠죠? 인자가 하나니까 생각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따라서 이수로 대체하고 곱하기 2가 함수 body가 바로 돼서 더블 곱하기 2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2를 보내면 4가 나옵니다. 그쵸? 이런 미친. 근데 말이죠. 근데 이 세 타입은 어떻게 한 걸까요? 추측할 방법이 없잖아요. 아까는 인자 타입을 줬기 때문에 안 나지만 얘는 이 세 타입을 준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정보만으로는 컴파일 에러가 나게 돼요. 왜냐하면 이 세 타입을 추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시 숫자인지 뭔지도 모르고 곱하기를 할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타입을 줘야 됩니다. 어디에? 변수 쪽에다 주면 되겠죠. 얘를부터 적다면 얘한테 주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저 문법을 보여드리려고 이걸 만든 건데 람다도 타입을 갖습니다. 람다 타입을 변수에 기술할 때는 괄호 안에 인자들의 타입들을 기술하고 화살표 뒤에 반환 타입을 기술해드리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인티저를 받아서 인티저를 반환하는 람다야 라는 형을 선언해 준 거죠. 이 형의 선언 때문에 여기에 형 선언이 없어도 이 형으로 추측할 수 있어서 제대로 돌게 됩니다. 컴파일러를 면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람다 안에 타입을 기술하든지 아니면 변수 쪽에 기술하든지 어쨌든 컴파일러가 인식할 수 있는 타입은 어딘가에는 기술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는 변수의 타입이 람다를 가질 수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함수의 인자도 타입을 가질 때 람다를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함수 B를 받아서 A 값을 B에 넘긴 결과로 리턴해주는 함수를 디자인해 볼 수 있는데 이런 함수를 수학적으로 일반적으로 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값 A가 들어왔는데 B에 있는 람다를 이용해서 가공해서 B에 A를 넣은 가공 결과를 리턴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더블과 같은 결과를 내기 위해서 맵 함수를 사용하면 더블이라는 함수를 먼저 정의했고 맵에다가 5와 더블이라는 람다를 넘기면 10이 나오게 되는 거죠. 분위기가 안 좋아. 어려운 거 아닌데, 그쵸? 어려운 거 아니라고 우겨야겠다.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 걸로. 여기서 스토리가 끝나면 좋은데 진짜 스토리를 가도록 하죠. 자, 이걸 좀 더 줄이면 직접 람다 객체를 넣어도 될 거예요. 이제는 람다 안에 형을 뭘로부터 컴파일러가 추측할 수 있을까요? 바로 함수 시그니처의 형으로부터 추측할 수 있기 때문에 얘는 컴파일러가 나지 않게 됩니다. 그쵸? it이 어떤 타입인지, 이 곱하기가 어떤 타입으로 변환돼야 되는지 컴파일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게 성립할 거예요. 모던 랭귀지의 특징은 뭐냐면 트레일링 블럭이라는 이 트레일링 블럭 아규먼트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마지막 인자가 람다인 경우에는 괄호 바깥에 쓸 수 있어 라는 파격적인 기능이 있습니다. 마지막 인자가 람다인 경우에는 괄호 바깥에 써도 괜찮아. 따라서 최종적으로 이게 가능합니다. 위에와 아래는 완전히 동가예요. 단지 언어 처리기가 마지막 인자가 람다인 경우에 한정으로 괄호 바깥에 쓸 수 있어. 의심이 돼. 이 새끼가 사실은 인자로 이거 타고 람다를 받는 건데 두 번째 인자 람다를 바깥에 썼구나 라고 의심이 된단 말이야. 이걸 보면. 라고 코틀린 문법에 익숙한 사람도 저게 의심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한테 되게 생소했지만 다 따라와 보니까 이게 얼추 이해가 되죠. 이 리플레이스 함수는 똑같은 리플레이스 함수가 아닌 거예요. 이 리플레이스 함수는 두 개의 인자를
올드하고 new를 받았지만 얘는 replace 함수가 앞에 정규식을 받고 뒤에 람다를 받는 녀석인 거죠. 됐죠? 된 거야, 안 된 거야? 다음. 실제로 replace 함수 정의를 실제로 따라 들어가 보면 캐릭터 시퀀스에 정의되어 있는 replace 함수 중에는 첫 번째 인자를 정규식으로 받고 두 번째 인자를 이러한 람다로 받게끔 되어 있는 함수의 시그니처가 들어 있습니다. 그럼 이 두 번째 람다를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는 생략되어 있지만 이수로 뭐가 들어올 거다? 정규식 결과 객체가 들어오고 이 람다는 반드시 뭘 리턴해야 된다? 스트링 같은 캐릭터 시퀀스를 리턴할 책임이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인자를 선언하지 않았지만 it을 사용하게 되면 인자가 하나였으니까 it을 쓸 수 있겠죠? it의 형은 반드시 이거일 테고 그렇죠? 이 람다는 바디 마지막에 뭘 리턴해야 된다? 스트링을 리턴해야 돼. 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동영상 있어요. 알죠? 교환도 있고. 물론 제가 이 단편만 써놔가지고 한글 설명이 없기 때문에 영상을 같이 보셔야 되긴 하지만 지금 멍하셔도 반복하시면 돼요. 그렇죠? 자, 그래서 다시 우리 원래 하던 일로 돌아오겠습니다. 얘는요, 이 정규식, 즉 아까 우리가 꿈꿔왔던 곱하기 나누기 그룹을 잘라내가지고 잘라낸 그룹을 전부 다 보고해주면 그때마다 이 함수가 호출해서 함수의 결과값을 대체해주는 녀석이란 말이에요. 이 리플레이스는. 그럼 얘가 첫 번째 여기 단계 스플릿 단계로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한테는 뭐가 왔다? 앞에 곱하기 나누기 그룹이 왔단 말이에요. 이 상태가 이미 왔기 때문에 얘를 스플릿하는 단계로 넘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미 이게 들어올 거예요. 저희한테 이게 들어온다. 응? 이게 들어오고 이게 들어와. 그럼 우리가 두 번째 해야 될 일은 얘를 이렇게 나누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누는지 볼까? 자, 제가 여기 it이 있다고 했는데 it이 뭐였다? 매치 리절트였단 말이에요. 매치 리절트의 속성에는 그룹 밸류스라는 애가 있습니다. 이 그룹 밸류스는 어떻게 생겼냐? 매치 리절트에 있는 그룹 밸류스 안에 배열에는 0번 그룹에 전체 매치 문자가 들어있고 1번, 2번, 3번에 뭐가 들어있다? 우리 정규식이 캡처 그룹으로 만들어낸 문자를 잘라낸 게 들어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룹 넘버만큼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 문자열은 이게 들어와 있을 텐데 우리가 원했던 정규식으로 잘라낸 걸로 그룹 1, 2, 3, 0, 1, 2, 3, 1, 2, 3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바로 매치 리절트에 있는 그룹 밸류스에 들어있는 배열인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얘가 바로 얘야. 얘가 바로 얘야. 이건 됐어. 저 괄호는 뭐지? 저 괄호는요. 코틀린에서 변수를 선언한 쪽에 괄호가 있으면 원래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변수의 선언은 한 줄에 하나밖에 안 되라고 설명했잖아요. 괄호를 쓰면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수가 있어요. 괄호를 쓰면 여러 개의 변수를 선언할 수 있는데 저 괄호 안에 선언되어 있는 순서대로 이쪽에 있는 리스트의 값이 대칭돼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언더에는 얘가 들어갈 테고 1번에는 1번이 들어가고 2번에 2번 들어가고 3번에 3번 들어가겠죠. 이러한 문법을 아예 문법적으로 지원해줘요. 자바스크립트에 익숙하신 분은 디스트럭처링 생각나실 텐데 맞아요. 이것도 코틀린 디스트럭처링을 부릅니다. 코틀린 디스트럭처링은 반드시 디스트럭처링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냐면 리스트나 배열에 자동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요. 디스트럭처링 인터페이스가 따로 있어서 그걸 지원하는 애들만 해줘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와 달리 코틀린에서 디스트럭처링을 하려면 우리가 만든 객체가 어떤 객체든 간에 디스트럭처링 인터페이스를 상수받아서 구현해주면 디스트럭처링이 돼요. 됩니다. 참고로 배열은 내부의 디스트럭처링 인터페이스를 5번까지 구현했어요. 그래서 인덱스 5번까지 됩니다. 6번부터 안 돼요. 이런 식으로 디스트럭처링 다 구현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본, 아까 코틀린 기본 어레이 있었잖아요. 기본 어레이가 디스트럭처링 5번까지 구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5번까지 되는. 그래서 이거 구현하는데 코틀린에서 여러분들이 변수를 사용하실 때 언더를 사용하잖아요. 언더를. 변수에 선언은 되지만 코드 본문에서 언더 변수를 사용할 수 없는 제약을 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존재는 하지만 쓰기는 싫어는 전부 다 언더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문법적으로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변수를 언더로 선언하면 언더는 심지어 몇 번이라도 선언이 돼요. 다른 변수들은 원래 이 렉시컬 인바이먼트 어휘 공간 내에서 한 번만 등장할 수 있는데 언더는 몇 번이라도 등장할 수 있을 뿐더러 사용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코틀린 컴파일러가 뭘 지가 쥐고 있냐면 언더를 다 지 걸로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가지실 수 없어요. 시도하지 마세요. 코틀린 컴파일러가 언더는 다 지 거기 때문에 메소드 이름, 변수 이름은 다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언더로 선언하면 못 쓰게 돼요, 밑에서. 그래서 얘는 안 쓸 거니까 우리는 스플릿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 세 개가 필요하거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디스트럭션에서 라이트, 오퍼레이터, 그 다음에 라이트, 레프트 이렇게 얻어냈죠. 스플릿 과정을 저희가 성공시킨 거죠. 정확하게 이거대로 됐으니까. 다음은 리무브 플러스죠. 그래서 레프트에서 플러스 없애고 라이트에서 플러스 없애서 LR로 만들었어요. 별거 없다. 그리고 우리는 연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칼큘레이트를 해야 되기 때문에 W를 만들어줬죠.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문자열도 숫자도 다 변환 메소드 쓰면 된다. 똑같이. 다음 마지막 칼큘레이트를 하는 거 볼까요? 코틀린에서는 if가 식이다. 요 어려운 문자 잠깐 놓고 if op가 곱하기면 그쵸? op가 곱하기면 l과 r을 곱하면 될 것이고 아닌 경우에는 나누기밖에 없잖아요. l과 r을 나누면 될 것이고 그쵸? 그리고 이렇게 나온 결과를 리플레이스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다시 바꿔주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 성립하는 건데 제가 오렌지색 쳐놓은 게 신기하게 생겼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문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틀린에서는 아까 말했던 트리플 이 문자열이나 이 싱글 문자열 이 두 개 다 두 가지 형태의 스트링 템플릿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스트링 템플릿은 달러 변수명이에요. 달러 변수명. 달러 변수명은 달러 변수명까지만 지원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여기가 어레이인 경우에는 어레이 인덱스까지 붙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대괄호부터는 그냥 문자열로 취급된단 말이에요. 변수 이름까지만 딱 취급해준다. 그래서 변수 이름 템플릿 쓰던가 복잡해질 것 같으면 달러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을 넣는 걸로 바꿔라. 이거 두 개 다 문자열 안에서 이 템플릿을 사용하시면 투스트링을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숫자를 문자로 바꿀 때 투스트링을 호출하는 것보다 귀찮으니까 그냥 따옴표 달러 A 이렇게 해서 그냥 문자로 바꿀 때 되게 많아요. 훨씬 짧으니까. 예. 템플릿 문자열이라고 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템플릿 문자열이죠. 그 템플릿 문자열 안에 이만큼을 넣은 거죠. 왜? 투스트링 하기 귀찮아서. 오케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과가 더블인데 더블끼리 제가 곱하고 나눴으니까 더블일 거란 말이에요. 이 더블을 투스트링 하기 귀찮으니까 따옴표 안에 템플릿 넣어버린 거야. 템플릿의 결과는 반드시 투스트링 호출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래서 코틀린 코드에서는 투스트링이 거의 안 나와요. 자바도 물론 여러분들 귀찮아서 플러스 이거 하잖아요. 플러스 땡땡. 안 해요? 하잖아요. 그쵸? 그거 대신에 코틀린은 템플릿 문자열 감싸기 엄청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문자열로 숫자 계산을 해서 뭐 0.2가 나왔든 마이너스 7.5가 나왔든 숫자가 문자열화 됐을 테고 이 문자열이 마이너스가 포함되어 있다면 플러스 마이너스로 고쳤을 거란 말이에요. 까지가 우리가 원했던 거였죠. 뭐 이 템플릿 문자열 예제를 보면 A가 3이고 B가 오면 달러 A 더하기 달러 B는 달러 중괄호 A 플러스 B를 해놓으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템플릿 문자의 형태는 두 가지다. 달러 변수명 아니면 복잡해질 것 같으면 달러 중괄호 안에 집어넣으면 수식으로 바뀌고 투스트링 호출돼서 문자열 병합된다. 자, 저희가 어디까지 진행했냐면 여기까지 진행한 것 같지만 여기까지 진행한 거죠. 왜냐하면 리플레이스가 돌아가면서 다 해줄 테니까. 응? 리플레이스가 이 정규식에 걸린 놈들은 다 돌아가면서 해줄 테니까 제가 다 저거부터 다 하나의 계산값을 바꿔냈겠죠. 그 다음번에가 여기잖아요. 스플릿 플러스. 그쵸? 스플릿 플러스 해준 거예요. 아무 생각 없습니다. 여기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죠. 스플릿 플러스 했고 마지막으로 썸 때리면 되죠. 제가 기본값이 주어져 있는 리듀스는 코틀린에서 폴드라고 했죠. 다른 함수형 언어 대부분 다 폴드예요. 폴드에서 기본값을 주고 이제 좀 치료했죠. 기본값 주고 두 번째 인자인 람다를 준 거죠. 이제. 그쵸? 그러면 이 폴드 함수는 리듀스 함수처럼 어큐뮬레이터가 나오고 현재 값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쵸? 플러스로 저희가 스플릿 했으면 아까 결과처럼 플러스 스플릿 했으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쵸? 6 땡땡 마이너스 2로. 그쵸? 6 땡땡 마이너스 2니까 저희가
어큐뮬레이터인 썸은 처음에 0.0으로 시작하지만 0.0에다 뭘 더한다? if v가 블랭크. 굉장히 편리한 메소드였죠. 문자열에 empty라는 문자열과 블랭크라는 문자열이 있는데 블랭크는 트림을 자동으로 때려줘요. 그래서 공백 문자만 있는 경우도 블랭크에는 걸려요. empty에는 안 걸리잖아요. 비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블랭크가 있기 때문에 되게 편해요. 트림 할 필요가 없어요. 블랭크면 땡땡이니까 0으로 처리하고 아니면 얘를 W로 바꿔가지고 썸에 더해주면 되겠죠. 이 결과가 이 람다의 리턴 값이 됐으니까 이 리턴 값이 계속 썸을 돌면서 나중에 다 합산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의 최종적인 결과가 어디에 들어갔다? 여기 들어갔다. 그래서 우리는 R0을 리턴하고 있는 거죠. 이게 계산기예요. 아, 쉽다. 쉬운 걸로. 여기서 끝나면 얼마죠? 몇 시네? 좀 지나서 할게요. 그래서 최종 결과를 보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큰 흐름을 탔지만 다시 한번 쉽게 보면 쓸데없는 문자를 제거하고 마이너스를 플러스 마이너스 바꾼 다음에 곱하기 나누기 그룹 인식해가지고 곱하기 나누기 그룹을 스플릿한 다음에 스플릿한 거 연산한 다음에 연산한 걸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 고쳐주고 그 다음에 플러스로 스플릿한 다음에 더해준 거죠. 끝. 아까 계획대로 끝났어요. 근데 말이죠. 이 함수의 몸체를 자세히 보면요. 단일 수식을 R0에다 할당하고 R0을 리턴했을 뿐이에요. 그렇게 보이시죠? 하나의 단일 수식을 하나의 변수에 할당했다 하나의 변수에다 리턴했을 뿐이란 말이에요. 함수가 만약 단일 표현식만 갖고 있다라면 우리는 싱글 익스프레션 펑션이라는 걸로 따로 인식할 수가 있어요. 코트에서 이 경우는 싱글 익스프레션, 단일 수식 함수라고 부릅니다. 단일 수식 함수는 문체를 싹 다 제거하고 중괄호 제거하고 이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게다가 우항으로부터 뭘 할 수 있다? 형을 알 수 있네. 따라서 이게 최종 결과입니다. 그래서 코틀린 함수에서 괄호 다음에 이퀄을 벗어 너무 당황해하지 마세요. 그렇죠? 이게 최종 익스프레션 함수의 결과예요. 제 생각에 20분 이상 할 것 같아요. 바쁘신 분들 가셔도 됩니다. 이제 어플리케이션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메인은 이제 헬로를 부르자고 앱을 부르고 진짜 함수는 앱에서 처리할 거예요. 그래서 메인에 있는 거는 앱을 부르게 하고 앱에 있는 거는 앱 함수를 따로 만들어서 이거 처리할 건데 앱 함수의 내용을 검토해 볼게요. 이 코드가 워낙 길어서 실습 생략할게요. 앱 함수는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자바스크립트에 있는 돈 객체를 그대로 부를 수 있냐면 그대로 부를 수 있습니다. 이유는 코틀린 JS 스탠다드 라이브러리에 브라우저와 동등한 스펙의 W3 객체 전체를 정적 객체로 매핑해놨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에서 부를 수 있는 브라우저 객체는 코틀린에도 완벽하게 매핑되어 있습니다. 다 정적으로 제공돼요. 그래서 쓰면 되는데 이걸 보면 도큐먼트에서 베이스라는 아이디를 가진 애 inner.html을 뭘로? input하고 dvi로 해가지고 이 입력값 받는 태그하고 결과값 출력하는 태그로 두 개를 해서 아이디를 부여해 준 거죠. 근데 저기 물음표점이라는 게 나와요. 쟤는 물음표점까지가 연산자입니다. 물음표가 연산자가 아니라 물음표점까지 연산자인데 이걸 safe call operator라고 불러요. 안전호출 연산자라고 부르는 건데 얘는 두 가지 용도로 사용합니다. 물음표점 속성, 물음표점 함수 콜, 메소드 콜 이렇게 사용돼요. 물음표점이 대체 뭐 하는 거야? 물음표점은요, 왜 안전하냐? 여러분들 이게 가장 많이 여러분들 코드에서 에러를 유발한단 말이에요. 뭐죠? 널객체의 메소드 호출했습니다. 널객체의 속성을 호출하려고 했습니다. 이거죠. 그쵸? 제일 많이 당하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만 처분하시면 컴파일러가 여러분 대신에 이 코드를 대신 작성해 줍니다. 이렇게 작성해 줘요. 저 연산자 하나만으로 이 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널객체에 대한 메소드 호출이나 널객체에 대한 속성 호출을 걱정하지 않아도 물음표점을 쓰는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여기는 왜 물음표점일까요? 아니 실제로 도큐먼트에 뒤졌더니 이런 애가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럼 널일 거 아니야. 널이 아닐 때만 inner.html에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사실은. 여러분들 이 문법이 귀찮으니까 그냥 썼잖아요.
이렇게 귀찮은 것들을 물음표 하나만 붙여주면 내가 이거 대신 만들어줄게. 뭐 이런 개념인 거죠. 코틀린은 귀찮아서 안 하던 것들을 그럼 내가 편하게 할 수 있을 테니까 웬만하면 해라. 이런 식으로 바꿔주고 있는 거죠. 자, 일단 베이스에다가 인풋 태그하고 리저트 태그를 넣었으니까 그 다음번에는 인풋에다가 add 이벤트 리스너를 달아줄 때인 거죠. 그쵸? 그래서 add 이벤트 리스너를 달는데 키업에다 달 거예요. 왜? 엔터 치면 연산되게 하려고. 그러면 두 번째가 람다네요. is로 이벤트 객체가 들어오겠죠? 근데 왜 트레일링을 안 했지? 아, 이 새끼는 안타깝게도 세 번째 인자가 있는데 생략한 거죠. 뭐죠? isCapture라는 인자가 있는데 기본값이 false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생략하고 있는 거잖아요. 얘는 마지막 인자가 람다가 아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여기서 괄호를 묶을 수는 없습니다. 뒤에 기본값이 생략된 거라서 항상 람다가 마지막일 때만 괄호 바깥에 쓸 수 있어요. 여기 한 개입니다. 그러면 이 it은요 범용 돔 이벤트로 들어왔기 때문에 범용 이벤트 객체라서 이 정적 언어죠. 저희가 속성 상황에는 반드시 캐스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이벤트를 키보드 이벤트로 캐스팅해주고 키보드 이벤트 캐스팅하는 문법이 as예요. 그렇죠? as로 캐스팅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벤트가 키보드 이벤트로 캐스팅됐으면 이제 키보드 이벤트가 돼서 키보드 이벤트의 속성인 키코드를 사용할 수 있고 현재 키업을 했을 때 업이 된 키코드가 여기 들어오게 됩니다. 13번 엔터죠. 예. 64번 이하의 아스키 코드 웬만하면 외우세요. 미쳤냐고? 어쨌든 13번 예.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인풋 객체를 얻어야 되는데 이벤트 객체의 타겟을 얻어보면 걔를 그냥 HTML 엘리먼트란 말이에요. 그를 인풋 엘리먼트로 제가 캐스팅한 거예요. 그래야지 밸류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인풋으로부터 밸류를 얻어서 V값을 얻었죠. 저희가 원하는 재료는 다 갖춰줬어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건 리절트에다가 V와 EXV를 해주면 끝난 거잖아. 끝! 잘 될 거 아니에요. 그쵸? EX 함수는 다 완성했으니까 이렇게 보내주면 끝납니다. 베이스 여기다 넣어주면 되는 거고, 그쵸? 대부 HTML에다가 돌려보면 요만큼의 수식을 여기다 넣고 엔터 치면 이렇게 돼서 4가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귀찮은 생략. 여러분 쳐보세요. 다 맞죠? 제 20분 정도 걸린다고 했죠? 이 정도면 20분이 안 걸렸겠지. 자, 우리 칼큘레이터를 만들었으니까 드디어 공포의 칼큘레이터 괄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죠. 저는 실무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토익 프로젝트 만들고 뭐 이런 관심 없다고. 기본적으로 수준이 되는 정도가 아니면 안 해요. 그죠? 칼큘레이터 괄호까지 돼야지 칼큘레이터일 거 아니야. 문제는 이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이 괄호 문제를 어떻게 푸시는지 저랑 같이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저 가장 안쪽에 있는 괄호부터 푸시려고 그럴 거예요. 그쵸? 그리고 그 다음 괄호를 풀려고 그럴 거고 그 다음에 가서 마지막 처리를 하려고 그러겠죠? 이게 우리가 초등학교를 나왔으면 괄호를 대하는 자세란 말이에요. 이거를 한국말로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일반에 설명하실 수 있어요? 내부에 괄호가 없는 식부터 해소하고 더 이상 괄호가 없을 때까지 반복해야지. 라고 일반화 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한 짓을. 내부에 괄호가 없는 애부터 찾아가지고 걔부터 해소해가는 거죠. 그쵸? 걔를 해소하고 나면 또 어떻게 된다? 얘를 해소했으니까 내부에 괄호가 없는 얘인데 얘를 해소했으니까 어떻게 된다? 얘가 하나의 값으로 바뀌었고 그러면 이 감싸고 있는 괄호가 내부에 괄호가 없는 괄호가 되는 거죠. 그쵸? 걔를 또 해소해가지고 나머지 수식을 처리한 거죠. 그쵸? 그래서 그거를 이 세 가지 행동이 굉장히 다른 것 같지만 일반화시키면 내부에 괄호가 없는 식부터 해소하는 걸 반복해 간다는 거예요. 쉽네. 괄호 정규식만 만들면 되겠네. 대충 정규식을 같이 놀아서 이제 좀 보이시죠? 자, 정규식에서 역슬래시는 이스케이프 문자입니다. 괄호가 특수한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문자의 괄호를 얻고 싶으면 역슬래시 괄호를 해줘야지만 그냥 문자로 취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원하는 건 어쨌든 괄호를 원하려고 있잖아요. 저렇게. 그러니까 괄호가 양쪽에 있어야 되는 거 확정이야. 가운데 토막이 뭐가 있느냐? 가운데 토막에는 괄호가 아닌 애를 원해. 우리는. 말 그대로야. 우리 이미 저거 배웠잖아요. 꺽쇠 이거. 이거가 아닌 문자열이라고. 괄호가 아닌 문자열. 곱하기는 0개 이상이라는 뜻이에요. 빈 가로도 제가 허용하려고 0개 이상을 한 거예요. 1개 이상 하고 싶으면 플러스로 하면 되고. 그래서
근데 이거를 우리는 캡처하고 싶은 거죠. 요 부분만. 이 괄호, 바깥쪽에 괄호는 필요 없고 이 안쪽에 있는 것만 필요한 거잖아요. 이렇게. 괄호는 필요 없고 마이너스 3 플러스 0.4만 필요하잖아. 얘만 필요하단 말이야.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정규식을 파낸 괄호야 쉽게 만들었습니다. 자, 더 이상 괄호가 없을 때까지 반복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죠? 원래 값 v가 주어졌는데 코틀린에서 모든 함수의 인자는 무조건 상수예요. 여러분들은 인자값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이미터블이에요. 그래서 인자값을 이렇게 변수에 넣어줘야지만 사용할 수 있지 인자값은 못 바꿔요. 무조건 상수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마음대로 유용하기 위해서 아래다가 변수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그 다음 파일 루프를 돌리는 거죠. 언제? 더 이상 이 정규식으로 부분 매치하는 게 이 안에 있는지를 검사했는데 검사한 게 있으면 일로 와야 되는 거 더 이상 없어졌으면 밑으로 내려오겠죠. 이게 바로 그 조건이에요. 더 이상 괄호가 없을 때까지 반복이라는 조건이 바로 이겁니다. 한국말 한 대로 그대로 짜면 돼요. 코드 어려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저 국어 실력이 부족하신 거예요. 국어를 잘하면 개발은 국어를 그냥 아까 저랑 같이 해보시잖아요. 그냥 국어대로 읽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어만 잘하면 돼요. 이게 그대로 읽고 그 다음번에 해소. 아니 해소 뭐가 있어? 그냥 우리는 이미 괄호 없는 식은 EX가 처리할 줄 아는데 EX한테 보내면 되지. 뭘 보내? 그룹 1번 보내면 되지. 괄호 없이 괄호 잘라낸 그 안에 알맹이만 보내주면 EX가 알아서 해줄 텐데 뭐. 그쵸? EX로 뭐를 파랜 부분을 리플레이스를 해주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다시 R에다 넣고 또 R을 돌리면 돼. 안에 괄호가 없는 괄호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나면 괄호가 없는 수식이 될 테고 최종적으로 EX에 한번 돌려주면 괄호 없는 수식을 처리하는 원래 로직에 수렴하게 돼서 끝나는 거죠. 마지막으로 EX 부르던 걸 캘큘레이터로 부르면 끝난다. 그쵸? 괄호 별거 아니네. 괄호만 집중해봤더니. 그쵸? 별건가? 그래서 괄호가 그렇게 끔찍한 악몽은 아니었어요. EX를 잘 짜고 나니까. 원래 BNF 파스의 원리를 이용한 거라서 쉽습니다. 합쳐볼까요? 좀 더럽지만. 어플리케이션 함수를 보니까 베이스 설정하고 인풋 리스너 설정해주고 리절트에다 칼크로 할당해주는 거 보이고 다음 우리가 만들었던 정규식 3개 클린업, 멀티 디바이스, 디바이드 하고 파렌 해서 만들고 EX 함수와 칼큘레이터 함수가 차근차근 등장하고 있습니다. 다 봤던 코드죠? 네. 근데요, 제가 사실은 코드에 약간 기믹을 넣었습니다. 아까는 이거 오타다. 이거 오타예요. 이 느낌표가 와야 돼요. 13이 아니면 리턴 시키고 나머지를 처리하게 되면 되겠죠? 그렇죠? 13인 경우만 처리하고 싶다면 13이 아닐 때 리턴 해주면 되잖아요. 제가 여기 느낌표를 빼먹은 거예요. 그래서 13이 아닐 때 리턴 시키고 13일 때 밑으로 내려오게 아까의 이 부분을 바꿔주면 실드 패턴이 돼서 코드가 한 뎁스가 아까보다는 더 이쪽으로 가게 돼서 코드가 보기 편해졌죠. 비교해볼까요? 백. 엄청 백 해야 될걸? 여기에서는요, 뎁스가 괄호에 13일 때 들어왔기 때문에 하나 밀렸잖아요. 그쵸? 여기 13일 때에 들어오기 때문에 이 몸체가 이렇게 하나 밀린단 말이에요. 근데 13이 아닐 때 리턴 시키고 얘를 하면 이쪽으로 밀 수 있단 말이죠. 그쵸? 실드 패턴을 쓰는 이유는 코드가 안쪽으로 깊어지는 거 막으려고 실드 패턴을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드 패턴에 따르면 제가 이거 이퀄해서 그런데 느낌표라고 생각해 주세요. 여기서 리턴하고 싶은데 리턴 구문이 되게 희한하게 생겼어. 리턴 문이 엄청 희한하게 생겼단 말이에요. 이거는 코틀린에만 있는 문법이에요. 심지어 다른 언어에서 이 문법을 제가 본 적이 없어요. 언어를 그렇게 많이 다뤄본 건 아니지만 어차피 제가 아는 언어 중에 없어요. 자, 왜 저런 이상한 문법이 생기는지를 봅시다. 람다의 리턴은 무조건 감싸고 있는 함수의 리턴이란 말이에요. 람다에서 여러분들이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쓰면요, 람다가 리턴되는 게 아니라 람다가 소속되어 있는 함수의 리턴이 돼버려요. 항상. 그러면 람다가 람다 안에 있고 그 람다가 또 람다 안에 있고 그 람다가 함수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이 함수가 리턴돼요.
코틀린에서는요, 몇 겹으로 람다가 있어도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쓰면 무조건 함수가 리턴됩니다. 아, 그게 아니라 난 이 람다에서 리턴하고 싶은 건데? 라는 생각이 든다 이거야. 근데요, 아까 말했듯이 람다의 리턴은 감싸고 있는 함수의 리턴인데 감싸고 있는 함수가 없는 경우가 생긴다는 거야. 왜? add listen은 인자로 전달됐기 때문에 얘는 함수에 소속되어 있는 람다가 아니라 인자로 전달된 람다란 말이죠. 그쵸? 함수 안에 소속되어 있는 건 변수에 할당되거나 직접적으로 만들어진 애들은 함수에 소속이기 때문에 리턴하면 그 함수가 리턴되는데 얘는 이 함수 소속이 아니라 인자로 만들어진 객체란 말이에요. 얘는 리턴할 때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여기다 여러분들 그냥 리턴을 쓰면 무조건 에러가 나요. 얘는 리턴이 불가능한 람다다. 여러분들이 코틀린에서 람다를 썼는데 리턴이 불가능한 경우가 언제냐면 함수의 인자로 전달된 람다는 리턴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인자에 전달된 람다의 경우에는 인자가 아닌 람다는 물론 둘 다 가능합니다. 그냥 리턴도 가능하고 이렇게 기명되어 있는 리턴도 가능한데 인자로 전달되어 있는 람다는 무조건 기명 리턴밖에 안 돼요. 이 기명 리턴이라는 기묘한 문법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코틀린이 이렇게 귀찮은 걸 선택했을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중첩된 람다에서 원래 함수를 탈출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어떻게 탈출하죠? 다중 익셉션을 통해서 탈출합니다. 너무 귀찮아. 여러분들 프라미스나 아니면 포이치 같은 걸 탈출해 보신 경험이 있으시면 알게 돼요. 다 포이치로 이런 거에서 탈출하려면 무조건 스로우로 탈출해야 된단 말이야. 근데 얘는 스로우가 심지어 뭐다? 나스를 리턴하는 값이야. 그걸로 탈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첩된 람다에서 탈출하려면 리턴을 탈출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중첩돼도 바깥쪽으로 탈출할 수 있게 리턴이라는 키워드를 빼준 거예요. 근데 기명 리턴은 중첩된 람다에서 특정 람다 위치까지만 리턴을 해주는 걸 기원합니다. 마치 우리가 다중포나 다중 파일을 썼을 때 레이블을 통해서 원하는 위치로 점프할 수 있게 해주는 거와 비슷해. 브레이크 컨티뉴를 썼을 때. 그것처럼 람다가 중첩됐을 때 어떤 단계의 람다로 탈출할지를 지정해 주는 게 바로 람다의 기명 리턴인 거예요. 그래서 기명 람다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단 람다에다 직접 이름을 주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아까 우리 람다 문법이 중괄호 오는데 람다 앞에다가 골뱅이 붙이고 이름을 직접 주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리턴 골뱅이 저 이름을 그 람다를 탈출할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기본 람다 탈출인 거예요. 이 람다에서 리턴하고 싶으면 꼭 얘게 아니라 얘가 중첩되는 람다라면 그 람다 이름으로 탈출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제가 람다 만들 때 탈출을 염두하면 맨날 이름을 주고 다녀야 될 거 아니에요. 너무 귀찮아. 그래서 자동 이름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동 이름은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이 람다를 인자로 받은 메소드의 이름이 걔 자동 람다 이름으로 붙게 됩니다. 제가 기명으로 주지 않으면. 그래서 여기가 바로 add event listener로 탈출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람다를 인자로 받은 메소드가 add event listener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립하는 거예요. 저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람다가 자동으로 붙은 이름이 바로 저 메소드의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리턴해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람다에서 탈출하려면 기명으로 탈출해야 되는데 내가 이름을 직접 이 람다한테 주지 않았으니까 메소드의 이름으로 탈출했다. 이거 많이 나와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제가 문법 소개하려고 일부러 보여드린 건데 기명으로 탈출하면 이렇게 되겠죠. 그쵸? 메소드 이름이 길면 엄청 귀찮기 때문에 기명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에 해당되는 거죠? 이게 바로 진짜 기명 이름 탈출인 거예요. 그래서 람다한테 저렇게 이름을 주면 그 이름을 탈출할 수 있습니다. 메소드 이름이 길면 이렇게 바꾸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20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여기까지.